아, 역시 내연차가 좋아. 뭐 전기차 충전도 안 돼. 충전 안 된다는 말은 진짜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가 작동되지 말아야죠. 여러분,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방한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방한 장비를 안 해놓은 것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실내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겨울에 충전이 잘 안 된다? 이건 저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뭐고, 시장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의 이제 둔화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장률 둔화지,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은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죠.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3년이 2022년 대비 40%대의 성장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은 30% 성장률을 했고 중국은 20% 성장을 했어요. 중국 요즘 전기차 성장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게 크게 성장하다 보니 이제 중국은 20%대 25% 성장했는데만 해도 되게 큰 성장이에요. 그런데 전체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미국 건 기대치가 높았죠. 제가 이 책에서도 요 책입니다. 최근에 신간을 내셨죠.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여기 보면은 앞부분은 일부는 테슬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의 특징들, 동남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특징들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IRA법,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더 많이 성장할 거로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성장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도 나서서 이렇게 지원금을 쏟아주니 더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웬걸 아무런 IRA 법이 있었나 없었나 존재 자체도 모르게 성장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는 성장을 했거든요. 워낙 테슬라 외에는 사실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플레이어가 누가 있습니까? GM과 포드가 있고 스텔란티스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작년에 하나도 출시를 안 했어요. 이제 집을 출시를 하겠다는 거죠. 크라이슬러하고 스텔란티스는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가 크라이슬러하고 집인데 집을 요번에 3만 달러짜리 되게 저렴이 버전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하나도 안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포드는 2개 팔았죠. 하나는 F150 픽업 트럭이죠.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무스탕 팔았죠. 무스탕 마하이.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조금 판 거예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해머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을 갖다가 전기로 바꾼다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작년에 또 라인업 교체하느라고 또 생산을 일시 중단했었죠.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안 팔죠. 베트남에서 빔페스트 들어왔지만 아직 생산량이 쫓아오지 못하죠. 리비안도 만들어내지만 생산량이 얼마 안 되죠.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미국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진짜 치사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릴 때도 됐구만. 금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것은 높은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고 할부 금융을 할 때도 높은 할부 금융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즉 보조금을 받아도 올라간 만큼을 좀 낮춰주는 것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돌파구가 나오려면 좀 더 중저가 자동차 모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의 모델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도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우선 한국보다 더 장거리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보다 더 장거리 운전사가 많은데 이 장거리 운전하는 부분에서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장거리 고속도로에서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이런 장거리 운전보다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죠. 예, 노르웨이가 신차 판매의 80%가 전기차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는 석유 산유국이에요. 근데도 거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자꾸 겨울에 전기차 충전 안 된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여러분들 얼마나 추우신지 아세요, 겨울에? 전기차 충전 다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에 이제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많으니까요. 네. 충전의 90%는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유소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집하고 직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것은요, 낡은 패러다임이에요. 전기차 충전의
90%가 집과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집과 직장에 얼마나 충전소를 많이 보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했을 때 퇴근할 때까지 충전 다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출근할 때 보니까 충전 빵빵하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처럼 충전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멈춰져.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충전시키잖아요. 전기차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고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거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많아봤자 10번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부담스럽죠. 중간에 가서 좀 기다리면서 충전해야 되고. 10번 불편한 거예요. 10번. 이거는 구매할 때 절대 방해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마다 중간에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충전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NACS를 갖다가 모두에게 개방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볼보라든지 벤츠들도 다 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충전망으로는 힘드니까 테슬라가 이미 깔아놓은 충전망을 플러스 알파를 내서 이 넉넉한 충전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또한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을 높여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률이 지금 흔히 말하는 아직 셀링, 즉 유리천장 꼭대기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구가하면서 보급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매년 20%만 성장해도 중국은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봐야 될 것은 유럽은 우선은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하다라는 것. 경기 침체가 심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구매 파워를, 소비 파워를, 구매력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니까요. 네.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솔린까지도 쳐서도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유럽 정부에서는 천천히 나라마다 격차를 보이면서 전기차의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면서 에너지 보조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없앴어요. 이런 보조금이 사라지는 효과들,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변수들이 존재하면서 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여러분 그냥 필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저도 압니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뭔가 이 가솔린 운전을 했을 때 부릉부릉 하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이 소리, 왕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후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고, 또 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면 물론 배터리도 환경 오염의 의미가 나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클린 에너지를 쓰는 사회로 가지 않는 이상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정해진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을 가실 때, 미국을 가실 때 여러분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다고 해서 바로 물론 난기류가 나서 사고도 나고,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라인 뭐 있었던 것처럼 사고도 나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 대부분 많은 99.9%의 비행기들은 날아갑니다. 하나의 전환 과정에서의 난기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저는 작년도 난기류고 올해도 난기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도 그렇게 전기차의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둔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의 어감이 안 좋다고 보는데,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이 둔화인데, 한국 분들은 둔화라고 하면 마치 역성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차는 정말 전기차는 작년에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한국은 왜 역성장한 거죠? 우선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현 정부도 내연기관을 좋아하고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전환을 그렇게 속도감을 내고 있지 않고요. 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제가 현대기아차 분하고도 이 책을 같이 썼습니다만, 그 저자 중에 이현정 씨 분이 현대기아차를 다니고 계신 분이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요, 전기차를 만드는 속속 미국하고 유럽에 팔기 바쁩니다. 우선 유럽은 규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것을 2035년으로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분 CO2 규제는 이미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당 평균 98 CO2 g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98이면 어느 정도는 모닝이에요, 모닝.
그러니까 모닝만 팔 수 있는데 현대차가 유럽에다 모닝만 파나요? 아니잖아요. 다 팔잖아요. 제네시스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평등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는 0이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이 CO2를 예를 들면 제네시스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 가서 CO2 권리를 사오죠. 그래서 CO2의 그 테슬라의 재무제표 보면은 CO2 크레딧 판매 매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98g 유럽에서 이걸 못 맞힌 기업들이 유럽에서 테슬라한테 CO2 크레딧을 유럽에서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차를 어느 정도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가능하면 유럽에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갖다 다 팔아야죠. 미국도 지금 테슬라 요번에 지난 5월 달에 아이오닉 5 미국에서 신기록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겁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갖다 댈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적게 팔려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이제는 뭐 좀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론이 이게 계속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니라 그래도 가솔린과 디젤이 좋아. 이러한 쪽으로 여론이 크게 형성됐고 또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트래픽을 만들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역시 내연차가 좋아. 뭐 전기차 충전도 안 돼. 충전 안 된다는 말은 진짜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가 작동되지 말아야죠. 그건 뭐냐면 온도가 30도, 40도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충분한 방어 장치를 안 해놓은 것이 실수인 거지. 여러분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방한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방한 장비를 안 해놓은 것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실내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겨울에 충전이 잘 안 된다? 이건 저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전기차가 보급되는 게 2차 전지 투자자 주주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항상 전기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의 대전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백도가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유럽에서 뭐라고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얘기하냐면 다만 이제 그러니까 벤츠하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입장은 수정을 했어요. 100%는 아니다. 그래서 2035년으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2030년이 돼도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우리 전기차만 생산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 선언을 했습니다만 전기차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관세 논쟁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차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관세를 발표했죠. 뭐 한 대도 수입하지 않으면서 관세를 미리 발표하는 정치적 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요즘 관세를 진짜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여러분 전기차를 샀을 때 소비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대신 생산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럼 여러분 전기차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럽에다 갖다 팔면은 유럽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구매할 때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더블로 보조금 주는.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스텔란티스라든지 르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산 보조금 안 주고 판매할 때만 보조금 주는데 쟤네는 인력도 저렴한 데서 생산해서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래라는 거죠. 사실 불공정 경쟁 맞아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 협회는 3주 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서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다가 지금 중국 차들이 겁나게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왜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일 자동차 3대 브랜드가 여러분 폭스바겐은 포르쉐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아우디도 들어가 있고 스코다라든지 시애트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버스인 만이라든지 MAN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스카니아라든지 이런 트럭들도 다 폭스바겐 정말 큰 기업이죠. 폭스바겐이 있고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그다음에 BMW가 있죠. 이 3대 업체 입장에서 매년 가솔린을 포함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차량의 숫자가 판매 금액이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들 막히니까. 그렇죠. 정말. 중국에게서 수입되는 유럽의 수입차한테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분명히 보복 관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없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차들하고의 경쟁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격마저 너무나도 또 비싸지면 그래서 뭐라고 자동차 협회에서는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국에서 독일 자동차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전기차 전환하는 투자하고 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내려면 중국 자동차 기업에게 관세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독일 기업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럽연합은 지금 6개월 넘게 조사를 했고 조사를 완료했어요. 확실하게 공급 보조금이 중국에서는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정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럽연합에 있는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복 관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독일이 우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프랑스가 이제 공식 입장을 내야 되는데 프랑스는 아직 내지는 않고 있는데, 프랑스도 스텔란티스가 있고 르노도 있는데 여기도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독일만큼 많이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의 성장도,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작년에 2023년에 어떤 해였냐면 자동차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해였다라고 보면은 1위 자동차 수출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2위가 독일이고요. 사실은 또 뭐 90년대는 또 독일이 1등 할 때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요즘 최근은 일본이 지속해 오고 있고 토요타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2024년에도 중국이 1등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계속해서 1등 할 것이냐? 잠깐만요. 지금 1위가 일본이었고 2위가 독일이라면서요. 근데 중국이 계속 1등 한다고요? 2023년 1위를 중국이 탈환했어요. 아, 2023년에는 중국이 1등을 했었다. 기존에는 일본과 독일이 1등을 했었는데. 네. 근데 2023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등 세계 최대 수출 국가가 됐어요. 자동차.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걸 2024년에도 지속할 것이냐. 그만큼 지속한다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어차피 미국은 못 나가니까 이 대부분 어디서 팔냐면 유럽하고 동남아시아하고 남미에서 팔려요. 이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요즘 전기차 엄청나게 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또 엄청나게 산 거고, 베트남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사는데 베트남엔 빔페스트라는 자국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요. 지금 이제 태국 같은 데서도 많이 사는데, 여러분들 이쪽 동남아 시장은 어디가 지배했던 시장입니까? 일본 자동차가 지배했던 거. 동남아 여행 가면은 손 토요타잖아요. 맞아.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속도로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만들어줬어요. 왜? 우리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애정을 들였던 것이 일본 자동차 업체인데, 일본 자동차 업체가 지금 동남아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에서의 중국차 진출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율 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의 전환에 있어서 이제 자국만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중국차들이 저가 공세를 하면서, 퀄리티 있는 나름대로 품질도 있으면 저가 공세를 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의외로 땡기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각도 안 했던 동남아시아에서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거고, 또 전기차의 저항 세력이 누구냐면 저는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지금 세계에서 판매 대수로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토요타에서 전기차 25,000대 팔았어요. 장난인 거죠. 너무 못 팔았네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토요타의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2030년이 와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셀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 팔면 되고 우리도 30%에 맞는 전기차는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토요타를 노키아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쫄딱 망한 노키아처럼 토요타의 몰락이 예견되어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뭐 노키아 정도는 아니고요. IB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IBM 정도로 봐서 지금 IBM 존재하고 있고 되게 건실한 기업이죠. 토요타도 존재하고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남겠지만 1위 기업의 자리는 분명히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23년에서, 그리고 만약에 토요타가 늦게나마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짜로, 물론 지금도 투자는 하고는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가속화를 낸다라면 2024년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전기차의 전환 속도도 또 한 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전 세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도 지금 되게 큰 기업이죠.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시트로엔과 푸조, 그 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 요렇게 거대 기업들이 합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공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푸조하고 시트로엔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피아트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전기차 공세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특히 전기차 전환이 더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골목길에 아이오닉 5도 지나가기 어려워요. 정말 소형차여야 돼요.
이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데까지 좀 이탈리아 피아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소형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의 전환이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롬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제네시스 타고 다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큰 거리만 다니지 않겠다라는 가격이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전기차, 큰 차를 탈 수 있지만, 롬에서 사시려면 진짜 2명 탈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차들을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는 전기차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피아트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르노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기술을 2024년에 비로소 집에다가 집어여서, 브랜드는 아실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이제 가속도를 냈다라는 것. 현대 기아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 역사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여러분 2개 합쳐서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올해가 나면은 현대 기아차는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도 현대 기아차는 없어서 못 팝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는 잘 나가고 있고 테슬라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BMW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도 가속화를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 자동차, 토요타, 혼다 또 뭐 토요타의 하나의 브랜드인 스즈키 뭐 이런 데서 전기차의 전환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일 뿐이지 일본 자동차마저도 전환을 한다라면 전기차로 그러니까 가솔린으로의 백도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약 관세 장벽이 없다면 중국 자동차 기업은 세계의 전통 기업들을 모두 몰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워낙 싸기 때문인 건가요? 싸고 품질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가격이 쌌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싼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전기차도 있어요. 그거는 윈도우도 손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저렴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윈도우를 창문을 손으로 올려야 되는 시대를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경험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저는 독일에서 한 11년 살았었는데 독일에서는 있습니다. 벤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날로그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에어컨 없는 차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저는 익숙하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초기 전기차들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BYD가 작년 7월부터 수출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괜찮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중국은 예를 들면 초기에 2,000여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2,000개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망했어요. 그러면서 아유 저런 난리평으로 만들고 좀 말도 안 되는 거 만들고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여러분 전기차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막 2명이 타가지고 막 가다가 부닥치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차들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수가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2,000개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망하면 어떤 데는 모터를 잘 만들었는데 망해요. 그럼 이 모터 기술을 옆에서 사갑니다. 어떤 데는 윈도우를 잘 만들어요. 이 기술 사가요. 어떤 데는 에어백을 잘 만들었어요. 이 기술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렴되면서 결국은 7개에서 10개의 빅플레이어만 남게 되는데 이 빅플레이어는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올해 2024년 3월에 있었던 베이킹 모터쇼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 임원들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언론들도 가가지고 충격받고 오고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잘 만드나 겉에 본체도 잘 만들기 잘 만들죠. 왜냐하면 디자인 다 누가 합니까? 독일에서 디자이너들 다 불러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아차 디자인 다 아우디 디자이너들 다 불러온 거잖아요. 한국도 디자인이 좋아진 것이 결국 한국도 돈을 많이 벌면서 월급 많이 줄 수 있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디자이너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이라도 안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샤오미의 그 차는요 완전히 독일 사람들이 다 그냥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에 디자이너 샤오미 얘기하잖아요. 한 명도 중국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바디도 만들고 다 이제 외국 기술자들 돈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들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배터리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사람들이 노는 게 뭐냐면 카 인포테인먼트. 중국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벤츠라든지 BMW 타면은 현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구려요, 제가 보기에는. BY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카피캣이니까 화면 큰 거, 이제 화면 큰 거 하나를 갖다가 놔두는 거는 BYD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 길리에서 나오는 뭐 이러한 하이엔드 차량이라든지 그런 식의 협업도 많이 해요. 전장은 하웨이가 다 하는.
하웨이가 전장 다 하고 카 인포테인먼트도 하웨이가 다 하는. 이렇게 나오면서 스피커를 막 20몇 개를 갖다 깔아놓는다든지 화면도 하나가 아니에요. 화면도 또 이동도 해요. 막 운전석에 있는 걸 갖다가 보조석으로 쫙 밀면 큰 화면은 이동도 하고 뒤에도 큰 화면 있고 뭐 가라오케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명이 타고 운전하는 경우가 중국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패밀리가 많이 이동할 때 쓰다 보니까 특히 설날 때 추석 때 설날 때 엄청 대이동을 하잖아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카 인포테인먼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카 인포테인먼트가 발전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고객 만족도, 고객의 체험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차의 경쟁력은 우선 중국의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시장이 큰 나라 중국입니다, 여러분. 1위가 중국이고 압도적인 차이로 연 1,700만 대에서 1,800만 대가 팔리는 거고 연 1,400만 대에서 1,500대 팔리는 시장이 미국이죠. 미국이 2등 시장이고 그다음에 연 1,200에서 1,300, 1,400까지도 가는 3위 시장이 유럽이죠. 유럽을 한 나라로 시장으로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차들의 시장 점유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반중정서 저도 인정하는데요. 현대차 옛날에 포니 만들 때 얼마나 후졌어요. 포니 얼마나 후졌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포니를 기억하시는 저는 아주 옛날 옛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포니를 타본 적도 있지만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있으실 텐데 근데 한국도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근데 한국은 2, 3년이 걸렸던 거를 중국은 한 10년 안에 단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차의 위력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일 정서가 있고 반중 정서가 있는 거 저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하지만 시장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시장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시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한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프라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대기아차는요 수출을 못하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수출 뭘로 많이 합니까? 전기차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빨리 국내 시장도 현대가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내수 시장에서 또 많은 디맨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마트폰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요 내수 시장이에요. 과거에 피처폰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한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1.7년이었어요. 2년도 안 돼서 피처폰을 바꿔줬어요. 그럼 계속해서 신모델 만들잖아요. 사람들 취향도 해야 되고. 지멘스라는 독일에 있는 휴대폰 기업이 있었어요. 피처폰. 망했어요. 휴대폰. 왜? 독일은 3.2년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바꿔요. 왜 백색 가전을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TV를 휩쓸고 있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열심히 바꿔주셨어요. 강해졌군요. 네. 계속해서 바뀌어졌고 독일은 밀레라는 여러분 뭐 유명한 가전이 있죠. 있죠. 밀레가 요즘 연구진들이 왜 R&D에서 뭘 연구하냐면 10년 안에 고장나는 세탁기 연구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야 바꾸니까. 고장이 나야 바꾸는데 밀레 저기 여러분 독일에 12년 정도 살았으니까 가면요 30년 된 세탁기 쓰고 있는 집 그냥 넘쳐나요. 너무 튼튼해서. 너무 튼튼하니까요. 안 바꾸는 거죠. 30년이 지나도. 그러면 밀레는 해외 수출 안 하면 내수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 좀 적당하게 바꿔주는 교체 수요가 있어줘야 그러면서 디맨드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취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도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현대가 강해져야 되고 기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전지를 탑재한 현대 기아차가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